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줄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정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확실히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이동량이 반대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4인, 6인, 8인으로 혼재돼 있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기준을 4인으로 통일시켜서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영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임시 선별 진료소. 체감 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 속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입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3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곳 선별 검사소에서는 하루 평균 1,400명가량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하루 8만 명에 육박하는 등 검사 인원도 연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6명, 수도권 확진자는 1,107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도 경남 79명, 부산과 대전이 각각 49명 등 모두 3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8일 연속 20%를 넘었습니다. 비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충청권 95.2%, 경북 85%, 경남 77.6%에 이르는 등 점점 포화 상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의 비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르면 모레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모임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데다 휴가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까지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지역 내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곧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더 강력한 변이도 등장해 방역망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중증이 적다고 알려진 젊은 층에서조차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4차 유행은 규모가 3차보다 큰 데다 변이의 등장으로 예측이 훨씬 어렵다며 상황의 반전을 가져오려면 지금의 거리두기를 강력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처음 맞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거리 풍경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희영 기자. 자, 금요일 저녁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산해 보입니다. 네, 저는 서울 종로 3가 익선동 고기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가게들이 몰려 있어서 근처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많이 찾는 곳입니다. 평소 금요일이면 골목 전체에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하고 야외 테이블이 꽉 찰 정도로 붐비는 곳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게 안이나 밖이나 앉아있는 손님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저녁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보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일부 가게들은 전기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 자체적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쉬는 날 없이 장사했거든요. 이번에 일주일, 2주 쉬는 건 처음이에요. 장사 만 8년 넘었거든요. 에어컨만 해도 4대를 돌려요. 여기 빼면 전기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4단계를 적용하는 첫 주말인데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거죠. 네, 당초 수도권 전체 종교 행사는 비대면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변수가 생겼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비대면 예배를 철회시켜달라는 일부 교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예배나 법회 등의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는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원래대로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예배가 서울만 허용되고 경기도와 인천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질 걸로 보입니다. 주말에 또 사람들이 몰릴 만한 곳이 백화점이죠. 방역당국은 백화점에 들어갈 때 식당과 카페처럼 QR코드나 안심코를 이용해 출입 명부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말 모임과 접촉을 얼마나 자제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 확진 규모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게 방역 당국의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3가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4단계, 경남 김해 3단계, 세종, 전북, 경북이 1단계, 나머지가 2단계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중 부산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관광객이 증가할 게 뻔하다 보니 부산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제주는 다음 주부터 3단계로 올립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유흥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8일 동안 관련 환자만 176명, 하루 평균 10명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전면 금지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노래 연습장을 비롯한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를 유지하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4단계보다 더 강화된 핀셋 방역 조치를 내린 겁니다. 야간에 특히 유흥시설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일단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부산시로 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유입을 막는 데 효과가 크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8인의 집합 금지보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하는 그 방침이 더 방역이 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문을 열지 못할 업주들은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가혹한 조치라고 토로했습니다. 사실 이게 노래 연장 완전 죽으라는 거지. 집세도 걱정이고 또 안 하면 또 안 해도 걱정이고 이리저리 고통이 말도 못해요. 바로 옆 경남 김해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역시 유흥주 전발 감염 확산이 문제였는데 도심에서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원래 시청 주변이라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3단계 격상하면서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적해서 장사도 잘 안 되고. 일주일간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제주도 다음 주부터 3단계로 가겠다고 예고하는 등 전국 곳곳이 4차 대유행의 고비를 앞두고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오늘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수도권에서 KTX로 바로 연결돼 있는 강릉시가 당장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립니다. 사적 모임 수도 줄고 영업시간도 앞당겨지다 보니 객실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 개장 첫날, 그것도 금요일 오후인데도 백사장이 한산합니다. 피서객들은 대부분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물놀이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바다에서 놀고 있어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려 하고 최대한 사람들이랑 거리 두면서 가까이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피서를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수도권에 다녀와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수도권발 감염이 확인되면서 놀러 온 사람들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대를 조금 차이를 둬서 붐비지 않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을 때도 좀 한가하긴 한가하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7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강릉시는 오늘 밤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호텔은 객실을 4분의 3까지 채울 수 있지만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평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루 평균 한 100개실 이상 정도가 이제 지금 취소가 되고 있고 추가로 또 이제 취소 문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름 한철 대목을 기대했던 바닷가 횟집도 지금 3단계로 되니까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줄 서서 들어가던 유명 맛집은 물론 북적거리던 전통시장도 한산한 상황입니다. 강릉에도 강릉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고부터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휴가철은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동해안 피서지는 관광객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간 이후 수도권의 이동량이 줄었다는 건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해 보니 지난 화요일 수도권의 이동량은 일주일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9% 늘었는데 걱정한 대로 이른바 풍선 효과 탓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의 이동량 또 사적 모임이 줄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확 줄었는데요. 어젯밤 서울 시내 단속 현장을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음주량수 중입니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차량마다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밀어넣습니다. 운전자가 숨을 내쉴 필요 없이 차량 안의 공기의 알코올 농도를 재는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적발되는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 내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온 한 차량. 잠깐만, 음주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내뿜는 숨을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네, 이걸로 한번 불어보시겠어요, 가운데? 세게. 네, 감지 안 되셨어요. 알고 보니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를 써서 차 안에서 알코올이 측정된 겁니다.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서초나들목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0건. 다른 곳에서도 2시간 동안 단속을 했지만 역시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음주 사고는 1년 전에 비해 17.7% 줄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거리두기로 술자리 자체가 준 것이 큰 몫을 한 걸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음주를 갖다가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에 따라 8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 입로 등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수도권은 이동량이 확 줄었고 강원도 동해안에는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는 전혀 딴판입니다. 늦은 밤까지 술판이 벌어지고 있고 덩달아 음주 운전도 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단계를 시작하는 제주 상황을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제주 함덕 해수욕장.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해변 곳곳에 술판이 벌어집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2m 이상 거리두기도 사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마을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불안합니다.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인 이상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마스크 자체도 많이 약주들을 하시고 계시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해변의 술자리는 이제 음주운전으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나왔습니다. 비접촉 측정기라 불지 않으셔도 되시고 안에 공기만 정하겠습니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7%, 면허 정지 처분 수준입니다. 술을 언제 드신 거예요? 아까 오기 전에 술을 언제 드셨다고? 인근의 또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해변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을 피해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도민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음주운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지만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362건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는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부가 파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20, 40대는 예정대로 8월 말부터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세종해안 고등학교 수능을 120여일 앞둔 고3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30분 정도는 좀 센터 주변에서 몸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 기다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등 모두 65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가능 연령은 만 12세 이상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식약처는 12세에서 15세 사이에서도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기존에 허가된 16세 이상과 비슷했다며 허가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6학년 일부와 중학생들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접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주력으로 접종하는 20대에서 40대의 경우 8월 중순 이후 예정대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50대는 모더나 백신을 맞지만 20대에서 40대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 만큼 50대 접종이 진행되는 중에 중첩해서 접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0대가 끝나고 나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중순부터 예약을 받아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수급 상황에 따라 화이자 외에 모더나 등 다른 백신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공급 일정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8만 8천 회분이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되고 8월 말까지 3,500만 회분, 9월엔 4,20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현재 방역 상황을 고려해 2차 접종을 조기에 마치기 위해 이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규 접종자에 대해 접종 간격을 기존 11주에서 8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까지 불러온 프로야구 NC 선수들의 집단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KBO 리그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지인들과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해당 선수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NC 선수들과 함께 했던 외부 여성 2명이 바로 전날에는 키움과 한화 선수들과도 자리를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밤 NC 선수 4명이 지인 2명과 숙소에서 술을 마셨고 백신 접종자 박민우를 제외한 5명이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국내 프로야구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에 다른 구단들도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는데 NC 선수들과 술자리를 함께했던 여성 2명이 그 전날 키움, 한화 선수들과도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일 새벽 은퇴한 한 프로야구 선배의 연락을 받고 먼저 한화 선수 2명이 같은 숙소에 머무르던 해당 여성의 방에서 만났고 한화 선수들이 30분 정도 있다 자리를 비운 뒤 역시 같은 선배의 연락을 받은 키움 선수 2명이 이 방으로 합류해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키움 선수 1명은 올림픽 국가대표, 한화 선수 1명은 예비 엔트리 자격으로 각각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모임 인원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또 검사 중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불필요한 모임을 삼가라는 KBO의 코로나 규정을 무시했고 리그가 중단될 만큼 엄중한 상황에서도 사적 만남 이후 열흘이 지난 어제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구단에 알렸습니다. 특히 당일 경기를 앞두고 있던 키움 선수들은 수원 숙소에서 서울 강남까지 새벽 시간에 이동해 사적 모임을 가질 만큼 안전 불감증도 컸습니다. 키움과 한화는 KBO에 이 사실을 알린 뒤 먼저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만약에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KBO는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리그 중단을 야기한 NC 선수 4명에게 72경기 출장 정지와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고 NC 구단에도 1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급 비서관을 다시 채용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어젯밤 자신의 SNS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해명에 여전히 해당 비서관을 감싸면서 또 다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차례 연락에도 응답이 없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어제 MBC 보도가 나간 지 1시간 만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5급 비서관인 김모 씨의 재임용 결정과 관련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씨가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32살의 청년이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글 밑에 단 댓글을 통해 친구들과 현장에 갔다가 바로 나와서 기소유예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해 경찰이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확보한 성매수자 명단에 103명의 이름이 있었는데 김 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도 당시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지만 김 씨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초범에 한해서는 다 기소유예 조건으로 종습 교육을 받거든요. 박 의원이 해명에서조차 김 씨를 청년 가장이라면서 감싸자 정치권에서도 날선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발각된 청년에게 다시 보좌관 기회를 주는 것이 국민의힘식 공정이자 정의입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박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오늘도 전화를 꺼둔 채 연락을 받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앞두고 예정 분양가가 공개됐습니다.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라던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8일부터 1차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인천 계양 신도시. 정부가 공개한 59제곱미터 아파트 예상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싼 걸까? 아닙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같은 크기 아파트는 닷새 전 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해 평균 거래가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성남 복정 1구역 59제곱미터 예상 분양가는 6억 7천만 원. 바로 근처에 있는 3년 된 아파트가 7억에서 7억 7천만 원 정도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는 불과 2주 전에도 빚내서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신도시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하여튼 60 내지 80% 수준에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되는 거를 좀 보고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건 이미 폭등해버린 주변 아파트 값입니다.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3인 가구 연소득의 6배에서 9배. 유엔이 정한 부담 가능한 집값은 연소득의 3배에서 5배입니다. 결국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지 않으면 신도시 분양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있는 바람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분양 가격을 정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3기 신도시에서 저렴한 주택들이 공급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축비도 논란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적용한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709만 원. 지난해 SH 서울도시공사가 분양한 5개 단지보다 215만 원이나 비쌉니다. 건축비가 비싸게 책정되면 시공하는 민간 건설사들에게 유리합니다. 참여연대는 건축비만 SH 수준으로 낮춰도 분양가가 5천만 원은 내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논란거리가 또 있습니다. LH는 신도시 땅의 절반 이상을 다시 민간 건설 회사들에게 되팝니다. 공공 목적으로 땅을 강제 수용까지 해놓고는 정작 민간 건설사들에게 아파트 장사를 하라고 넘기는 건데요. 3기 신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챙겨가는 이익이 4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차주혁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 오늘부터 사전 청약 절차가 시작됐지만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화원을 운영하는 주인은 LH에 땅을 넘기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돈은 강제로 나온대요. 합의를 안 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공탁이라는 걸 걸어놓고 강제로 수용한다는 게 두렵고.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주변 땅값은 이미 서너 배씩 올랐습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보상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재하고 나서 그 남은 돈 가지고 가서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LH는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싸게 공급하라고 준 권한이지만 싸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이런 원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공공이더라도 강제 수용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강제 수용한 땅의 절반 이상을 LH는 다시 민간 건설사들에게 되팝니다. 민간 건설사들은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팝니다. 공공 목적으로 땅을 강제 수용해놓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장사하게 해주는 겁니다. 인천 계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공공택지의 55% 과반수가 넘는 부분들이 민간 분양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3기 신도시의 공급 목적인 그런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나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3곳에서 민간이 챙기는 개발 이익을 최고 12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건설사들이 3조 9천억 원,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개인들이 8조 2천억 원입니다. 참여연대는 신도시 땅을 민간에 팔지 말고 절반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오늘로 닷새째, 이제 주말로 접어드는데 자영업자들은 연일 심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서울 번화가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얼마나 줄었는지 일주일 전과 어제 저녁에 CCTV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2명 이하 기준이 적용된 4단계 이후 손님이 뚝 끊긴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실내 포장마차, 지난주와 어젯밤 CCTV 화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총 17개 테이블 중 대여섯 자리에 손님이 앉았지만 어제는 단 한 자리에만 손님이 보입니다. 저녁 6시부터 영업 제한 시간 10시까지 그래도 10팀은 넘었던 손님 수는 이번 주 들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폐업도 못합니다. 폐업은 하고 싶은데 대출을 이제 갚아야지 폐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대출 금액이 이제 가계보증금을 넘어서 버린 경우다 보니까 근처 요리주점도 마찬가지. 지난주까지 100만 원은 됐던 평일 매출이 20만 원대까지 급감했습니다. 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희망적인 게 없죠. 자영업자들은 여의도 국회와 마포 일대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시위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나가지 말라네요. 이 안에서 나가면 힘든데. 요구사항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영업시간과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제는 업종별 확진자 발생 비율을 분석해 맞춤형 방역수칙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석 달 뒤에나 준다는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해야 하고 보상 기준을 정할 때 자영업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장마다 평수가 다르고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매장 현실에 맞는 보상을 정부 당국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틀째 이어진 이들의 차량 시위가 미신고 불법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주최 측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재난지원금 합의 후 터져나온 당내 반발에 대해서 젊은 대표라서 더 그러는 게 아니냐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다른 대표들도 보편 지급 원칙을 주장한 적이 있는데 유독 자신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더 거세다는 겁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당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당내에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작정한 듯 직설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당대표들이 비슷한 언급을 했을 땐 이 같은 반발이 없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김종인 위원장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때 지금까지 반발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신임 대표고 제가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난해 9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만나 추석 전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도 작년 총선 직전 더 강하게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에 추경, 편성 등 협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보편 지급 원칙을 피력한 야당 대표가 자신뿐만이 아닌데 젊은 당대표라 유독 더 흔든다는 불편함을 드러내며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당사자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 대표를 지원하면서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나는 이준석 대표께서 저랑 협의했던 의원 정신으로 돌아가 정리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논쟁을 줄인 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을 국회가 결정하더라도 따를 것 같지 않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등 완강한 가운데 여야 대표의 이례적인 협공이 추경 심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불가마 같은 폭염이 장렬하고 있는데 1880년 이후 지구는 갈수록 붉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불이 난 산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폭염 때문에 잘 꺼지질 않을 정도이고 얼음의 나라 러시아는 142년 만에 가장 덥다고 합니다. 유엔은 코로나 다음은 폭염이라면서 기후 대재앙을 경고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대한 화염이 숲을 덮쳤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 12개 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만 70여 건. 서울의 7배 가까운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50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쉽게 꺼지지도 않습니다.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11월 말은 돼야 완전히 진화될 거라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And the flames were just coming at us and the smoke was just awful. So we jumped in our vehicles and we scooted out.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기온은 54.4도까지 올랐습니다. 전례 없는 불볕더위에 곳곳에 긴급 냉방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It's pretty warm today, very humid and sticky. I think some rain will be nice in the next few days. 이상 고온은 추운 나라들까지 덮쳤습니다. 모스크바는 지난달 34.8도까지 올라 142년 만에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는데 폭염으로 인한 산불이 러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산타 마을도 33.6도로 10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은 최근 10년간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폭염 희생자도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선 이미 1,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단 폐사한 해양 생물도 10억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다음 인류의 대재앙은 폭염이라며 대규모 사망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폭염의 강도가 수천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정도로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구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물폭탄이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는 지구라는 생명체가 인간을 향해 외치는 소리 없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어서 임소정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주택 잔해들이 떠다니고 도로도 전기도 끊겼습니다. 서유럽의 시간당 최고 160mm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90여 명이 숨졌습니다. Wasser rüber, weiter runter sind sogar Häuser weggeschwommen. Also es ist Notstand wie im Zweiten Weltkrieg. 폭우의 원인도 뜨거워진 지구입니다. 1990년대 매년 330억 톤이 녹던 그린란드의 빙하는 2000년대 들어 2300억 톤으로 녹는 속도가 7배나 빨라졌습니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 중위권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대기와 해수의 흐름이 느려졌고 특정 지역의 뜨거운 열이 갇히는 열돔 현상도 더 강해졌습니다. 또 더 많아진 수증기는 폭우를, 뜨거워진 바닷물은 태풍을 일으킵니다. 지구의 온도 조절 기능이 고장난 겁니다. 원인은 인류가 품어내는 탄소. 한 해 평균 364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중국과 미국, 인도가 그중 절반을 차지하고 한국도 9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 폭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Carbon must have its price because nature cannot pay the price any longer. 하지만 탄소 배출량은 최근 20년간 50% 증가했고 지구 기온은 이미 1.1도 올랐습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 안에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인도가 초과하게 되면 육상 동물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비율이 8% 정도 증가할 거고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미국은 최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늘렸고 유럽연합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도 탄소 저감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구가 품을 수 있는 탄소의 양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6년 5개월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 사이에 적통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뒤를 잇는 적자가 누구냐는 건데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서로 자신이라 하고 이재명 후보는 혈통 마케팅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켜갔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당내에서 달아오른 이른바 적통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적통 논쟁을 보면 좀 서글프죠. 피를 따진다, 혈통, 뭐 그런 느낌. 그거는 좀 현대 민주주의에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 경쟁 후보들이 민주당의 적통임을 자처하며 경쟁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겁니다. 적통,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당의 중심에 있지 못했다면서도 민주당의 당원은 누구나 민주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공략하려는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오늘도 민주당 정통성을 계승하는 후보는 자신이라며 차별화 전략으로 적통론을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를 써드리고 문재인 정부와 초대 총리, 최장수 총리가 되고 저의 이런 경험, 그것은 저의 자산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질 세 분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부침과 쾌적을 같이 해오며 최근 호남을 방문한 추미애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을 민주당 맏며느리 중심추에 빗댔습니다. 반면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직함이 많았다고 정통성이 있는 건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과거의 경력과 이력 그리고 높은 인지도만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잘못된 접근과 준비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그것이 틀렸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방역 악화에 따른 경선 연기 문제를 일요일 결정하기로 했는데 당내에선 3주 정도 미뤄질 거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중국이 사드 철회를 주장하려면 레이더를 먼저 철수하라고 말한 걸 두고 주한 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 대사의 대선 개입이라면서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외교는 벼락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같은 신문에 반론 기고문을 보내 윤 전 총장의 중국 레이더 관련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대사의 이례적인 반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국의 대사가 야권 유력 후보를 공개 비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중국은 한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며 윤 전 총장을 엄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래 사드는 대북 대응 목적인데 윤 전 총장이 중국 견제용이라고 내세운 꼴이 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에 이어
또다시 빈약한 외교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외교적인 이 관점이 너무 빈약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무슨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벼락 공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님을 다시. 나눠줄 거면 세금을 왜 걷냐는 말처럼 행보는 중도인데 발언은 보수란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은 내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며 반전을 시도합니다. 국민의힘 전격 입당으로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재연절 메시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고 주장하며 입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홍준표 의원은 입당에 거리를 두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아직 야권인지 여권인지 모르겠다고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옥중에 있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달라는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감옥에 있던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에게 5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형량이 늘어나 80살에 나올지 모른다거나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 가족의 재산을 모두 빼앗을 거라는 압박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협박성 취재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이 씨에게 보복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 검사인 만큼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한 취재기자에게 형법상 강요죄를 묻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언론 자유를 고려해서도 처벌에 더욱 신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무죄 선고가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에 대한 소감 한 말씀만. 무죄 소감은 좋죠.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은 일제히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러난 취재 행위에만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 뿐 의혹 전반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의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지 1년도 넘은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데 한 검사장이 방어권을 내세워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특별검사도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별검사 시절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빌려 타고 고급 수산물을 선물로 받은 박영수 전 특검.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맞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법령상 직무와 신분 보장 등이 검사나 판사와 같은 수준이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 공적 업무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이 김 씨로부터 빌려 쓴 뒤 집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말한 골프채 세트 일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13일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이번 사건은 여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오랫동안 심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스토커를 피해서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자마자 이사한 집의 정확한 주소를 이미 알고 있다면서 스토커가 연락을 해왔는데요. 황당하게도 집 주소를 알려준 사람, 공공기관인 보건소 직원이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승용차가 천천히 주행하고 잠시 뒤 한 여성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남성이 집 앞을 서성이기도 합니다. 3년 넘게 50대 스토커에게 시달리던 이 20대 여성은 지난 4월 집을 옮겼습니다. 벌써 4번째 이사. 그런데 당일 밤 스토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뜸 새 집의 주소와 정확한 호수를 대며 여기 사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완전히 끝이다 생각하고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많이 울었어요. 진짜 이 사람한테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싶고. 아니라고 둘러대자 스토커는 거기 있다고 보건소에서 들었다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 여성은 같은 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새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확인해보니 스토커에게 주소를 유출한 건 보건소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전화해서 제 인적사항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선생님 가족분이라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죄송해요 선생님. 그 사람 저 스토킹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 이사 오자마자 다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 된 건데 보건소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최대한 이사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바로는 안 되는 거죠. 스토커를 피해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온 형편이라 이사 비용 일부라도 도와달라 했지만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성실히 조사받고 제가 있으면 벌 받을게요. 제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좀 하세요. 이미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서 이사를 다닌 건데 공허한 조언이 다였던 겁니다. 보건소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을 덮친 새벽 화재로 딸과 함께 잠을 자던 90대 노모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빌라 위층에 살던 50대 딸이 어머니를 돌보러 내려왔다가 함께 고립이 됐는데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1시. 불길과 연기가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휘감습니다. 허겁지겁 뛰쳐나온 주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불길에 맞서보지만 불길은 더 거세게 일어납니다. 소방차가 도착하자 다급한 주민들은 발을 동동거리며 손짓을 합니다. 하지만 1층 출입구는 이미 불길에 막혔고 차량들로까지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3단 화장실 여기서 4명 있다고 했어요. 주민 3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는데 한 50대 남성은 불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이미 연기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고 눈 감고 이제 계단이 몇 개인지 알아서 나왔거든요. 필로티 구조의 1층 천장은 물론 건물 외벽까지 전부 떨어져 내렸습니다. 주차된 차량도 뼈대만 남은 채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는 주차장 맨 안쪽에 단칸방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90대 노모와 50대 딸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노모는 결국 숨졌고 딸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이가 좋으시죠. 사장님 차예요. 그분이 저를 모셔드리기도 하고 뭐 불편하면 병원도 같이 다녀오시기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노모는 10여 년 전부터 4층에서 막내딸 가족과 함께 살다 몇 년 전에 1층 월세 30만 원짜리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에 승강기가 없어 방을 따로 얻은 건데 딸은 이날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아프실 때 못 들어가고 여기다가 떡에 얻어서 딱 데려다 먹었어. 맛있는 거 써놓으면서요. 매일 그렇게 했었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에 쌓여있던 생활용품 등으로 불이 옮겨 붙은 걸로 보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이 지내게 될 선수 초대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인용한 이 문구에 대해서 일본 측이 트집을 잡으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서 한국팀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단이 묵는 도쿄올림픽 선수촌 건물입니다. 베란다에 태극기와 함께 익숙한 문구가 적힌 붉은 천이 걸려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어 옵니다.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올림픽에 맞게 바꾼 겁니다. 대한체육회가 선수단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일본이 트집을 잡으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스포츠지는 반일 플래카드, 불온한 전쟁 당시 메시지다. 반일의 상징을 내걸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고 썼습니다. 일본 극우단체는 선수촌 앞에 우길기를 들고 나와 한일 단교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방 장관까지 올림픽 정신을 거론하며 거들었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東京大会のすべての参加者がオリンピックおよびパラリンピックの精神にのっとって行動されることを期待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대표팀을 응원하려는 순수한 의도인데 이 부분을 왜곡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올림픽에 금지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고 경기장 내 우길기 응원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도로 포장 공사장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배수구에 빠져서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도로 등 공공시설물에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지자체는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오히려 공사 현장을 피해 돌아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호동의 도로포장 공사장, 빗물바지가 덮개 없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깊이가 1m 가까이 되는데 주황색 안전드럼 하나 외에 접근을 막는 울타리나 줄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1시쯤 일을 마치고 부모님 댁으로 향하던 박범규 씨는 이 빗물바지에 다리가 빠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당일 밤에는 현관문 바로 앞에 있던 배수구가 그대로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정강이 쪽에 쓸렸어요. 그때 쓸려가지고 좀 피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 집에 올라가서 어머니께서 사실 알리고. 도로포장 공사는 대전 중구가 시공업체에 맡겨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됐습니다. 시민이 공공시설물에 의해 다칠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사고가 완공된 도로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시공업체가 가입한 공사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시공업체에 문의했지만 이번엔 공사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공업체 측이랑 얘기를 하니까 또 뭔가 협의가 잘 안 돼서 구청 측에 얘기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려서 지금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심지어 관할구청은 빗물바지 바로 앞 현관을 이용해야 하는 박 씨에게 왜 공사 현장을 돌아가지 않아 사고를 당했냐며 박 씨 탓을 했습니다. 새벽 1시에 공사장을 왜 들어갔습니까 그럼? 아니 그 넓은 도로에 왜 측부에 있는 거기를 바꿔 가냐 그런. 박 씨는 시공업체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진 프로야구 NC 선수 4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루된 외부 여성 2명이 한화와 키움 선수 4명과도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숙소 호텔방에서 외부인과 술을 마셔 무리를 빚은 NC의 주전 선수 4명. 그중 백신을 맞아 코로나 감염을 피한 박민우는 오늘 KBO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약 1시간가량 입장을 밝힌 뒤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KBO는 이들에게 각각 7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고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NC 구단에도 역대 최고 수준인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NC 김택진 구단주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황순원 대표이사도 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NC뿐 아니라 한화 선수 2명, 키움 선수 2명도 전날 같은 호텔에서 동일한 여성들과 차례로 술자리를 가진 걸로 드러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 선수들은 수원 원정 숙소를 무단 이탈해 강남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 구단 및 외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라는 KBO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NC 구단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구단에 신고하는 불감증까지 드러냈습니다.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가며 야구를 관람해온 팬들은 리그 중단까지 야기시킨 잇따른 일탈 행동에 호텔 술판이 선수들에겐 일상이냐, 이 정도면 코로나 게이트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체 징계를 내린 두 구단이 KBO의 징계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키움과 하나 선수 4명 중 1명은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포함돼 있어 또 교체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코로나 못지않게 걱정되는 게 바로 도쿄의 여름 찜통 더위입니다. 한낮 기온이 37도를 넘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때늦은 장마가 오늘 공식 종료되면서 도쿄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훈련 중인 선수들도 온통 땀투성이. 수시로 찬물 샤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력에 물론 영향을 미치고 습도가 더 높아진 것 같고 저도 조금 힘듭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 수영이 열리는 오다이바 해변공원입니다. 이곳 한낮 기온은 벌써 37도가 넘었습니다. 10km 마라톤 수영이 펼쳐질 바다 수온도 32도. 쉴만한 그늘 역시 34도에 육박합니다. 暑いと思うんですけど、勤務自体はどうですか？暑いですし、やっぱこういった日陰出ると日が出てる時はこうやって日陰で待機してるので。 코로나보다 도쿄의 찜통 더위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속에 현재로선 간이 냉방 기구와 자주 물을 뿌리는 게 폭염 대책의 전부입니다. 일부 해외 선수들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웃지 못할 특별 적응 훈련까지 할 정도입니다. In Tokyo, we're probably going to experience some high heat and high humidity. So obviously, we're not going to get that in our normal day-to-day training environment. And then once we're up to temperature, so that's about 38.5 degrees body temperature. 코로나 우려의 무더위까지 선수들의 고민과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가뜩이나 심란한 도쿄올림픽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까지 잇따른 실언으로 일본 시민들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바 위원장은 일본 입국 후 첫 공식 행사부터 일본인을 중국인과 혼동해 빈축을 쌌습니다. And our common target is, most importantly, also for the Japanese people.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은 자리에서는 히로시마 시민들의 항의 시위까지 열렸습니다. やっぱりちょっと抵抗はありますね。あの人がなってるんじゃなくても周りの人が気になります。 또 고심 끝에 무관중을 결정한 스가 총리에게 다시 관중 입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올림픽이 일본에 코로나를 퍼뜨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So the risk for the other residents of the Olympic Village and the risk for the Japanese people is zero. 이미 선수 1명을 비롯한 올림픽 관계자 26명과 브라질 선수단 숙소 직원 7명 등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안 그래도 불안한 올림픽 분위기에 바흐 위원장의 이딴 실언이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연일 폭염에 소나기 예보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35.2도까지 올라서 또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도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30도 이상을 넘나들겠고요. 그나마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지방은 더위가 약간이나마 완화되겠습니다. 한낮에 동해가 25도, 대구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또 요즘은 소나기가 잠깐만 와도 비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시로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내륙에서는 국지적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요.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경남 서부 지방에서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텐데요.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강한 소나기 구름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군데군데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포천과 양주 그리고 목포 일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오지 않을 때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금과는 다른 한층 더 강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MBC와 사랑의 열매가 진행하는 대한민국 사회 백신 나눔 캠페인에 기부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와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김범수 회장이 각각 1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신에서 5천만 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840만 원, 주식회사 제주속으로에서 4천만 원을 보내주셨고 주식회사 민콘 노동일 대표 노현성 이사가 3천만 원, 오비맥주에서 2,200만 원, 해인산업 강영복 대표이사가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